네, 안녕하세요. 성공철배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부쩍이나 확 추워졌습니다. 또 일교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가 되었는데 저도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재채기를 한 10번은 한 것 같고 네. 주변에 또 코를 훌쩍거리는 분들이 부쩍이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아직 하반기 공세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요. 취준생들에게는 체력 관리나 건강 관리 모두 잘해야 할 시기입니다. 네. 남규 씨가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참 환절기, 감기 걸리기 참 쉬운 시기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비타민이나 영양소 같은 거 좀 귀찮더라도 꼭 챙겨 드시고 물 같은 거 자주 드시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네. 하니까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취업 준비할 때 감기 같은 걸로 걸려서 컨디션이 저하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건강 관리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말도 반납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 스페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알찬 소식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인적성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이었죠. 저희가 문제 푸느라 정말 시간이 언제 그렇게 흘러갔나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은 그때 아쉽게 다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필기시험 전형을 미리 체험해보기 위해서 취준생분들에게 꼭 맞는 합격 처방전을 내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은행권 공채 절대 지존 뱅쌤 류시안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주일에 또 이렇게 두 번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이제 시중은행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그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돌아오는 내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 가장 필기시험의 피크타임, 피크데이가 될 텐데요. 내일이 당장 이제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 두 군데가 내일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은 농협은행 6급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기업은행 그 A매치데이 10월 20일 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은행 5급이 또 필기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부터 이제 필기시험은 막을 올리는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세 곳이 이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내일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같은 날 필기시험을 볼 텐데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업만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둘 다 통과한 취준생 여러분들은 한 군데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참 이 사연이 많은데요. 그 신한은행이 내일 오전에 필기시험을 보고요. 네. 그 국민은행은 내일 오후에 필기시험을 봅니다. 신한은행이 아침 9시 반에 입시를 해서 네. 총 시험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12시 40분에 끝납니다. 어허. 그 이제 국민은행이 입실 시간이 오후 1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딱 50분이 남는 거죠. 네. 근데 그 필기시험 고사장이 그 이제 우리 은행권에서 각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대여 빌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좀 인근에 이렇게 필기 고사장을 배치받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되게 멀리 배치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은 딱 50분이 남는데 이 50분 동안 학생들이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두 군데 다 이제 서류를 합격을 해서 필기시험을 보러 이제 가는데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필기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퀵 서비스를 네. 예약하고 달립니다. 그 50분 만에. 근데 제가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시스템이 지금 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옳지 않다. 옳지 않아서 이 50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퀵 서비스도 뭐 충분히 뭐 괜찮은데요. 목숨을 건 질주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퀵 서비스도 그날 뭐 내일은 또 요금이 되게 비쌉니다. 이 또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취준생들이 좀 안타깝고 지금 우리 만약에 이 방송을 접하는 우리 은행권 인사 담당자들이 계시다면 좀 거주지 위주로 이렇게 필기시험 고사장을 배치를 해서 혹시나 사고가 안 나도록 사고가 나서 또 나중에 사후 약방문 뭐 하지 마시고 사고 전에
좀 미리 좀 이런 다음부터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동을 해서 또 시험 준비를 하고 오전에 이제 시험 보느라 에너지를 다 썼는데 오후에 또 에너지 쓸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막막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고 선택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까지 한번 풀어보는 의미로 필기시험 객관식 대비 2탄을 또 마련을 해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문제를 풀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기대주로 떠올랐다가 막판에 하락세를 보인 분이신데 신세미 캐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에 막판에 하락세였지만 결과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등의 자리를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꼴등의 자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 문제라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번 몸풀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백쌤? 예, 몸풀기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중급 정도 수준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1900년대 이후 우리 글로벌 통화체제에서 어떤 통화체제의 변화를 시대순으로 맞게 나열을 한번 해보라라는 질문이고요. 네. 뭐 플라자 합의, 금본위제, 킹스턴 체제, 스미소니언 체제, 뭐 브레튼 우즈 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맞춰 보실까요? 네. 일단 BC냐 BC냐부터 그러네요.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또 보니까 어렵네요. 저는 4번 하겠습니다. 4번이요. 네. 저는 2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3번 하겠습니다. 다 갈리네요. 정답이 나왔나요? 몇 번인가요? 정답은 지금 보기를 보면요. 네. 금본위제라는 이 통화 체제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전부 다 네. 이제 1, 2, 3, 4번이 다 금본위제가 제일 앞에 있죠. 그 다음에는 이 뭐가 있었냐면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있습니다. 어허. 브레튼 우즈 체제가 우리 그 글로벌 통화 체제에서는 1944년도에 그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그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금과 달러를 1대1로 그 1대1이라는 게 그 금 1온스에 달러 35달러를 맞바꿔 주는 이런 통화 체제를 가지게 되는데 그 통화 체제가 1945년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난 다음부터 1971년도까지 이어집니다. 1971년도까지 이어지고 세 번째가 이제 스미소니언 체제로 그 연결이 되는데요. 스미소니언 체제는 킹스턴 체제가 브레튼 우즈 체제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년, 5년간 지속이 되다가 이제 그 스미소니언 체제도 막을 내리고 킹스턴 체제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가까워지고 있죠. 오. 드디어 감격의 첫 문제를 맞췄습니다. 오늘 그리고 출발이 좋으시네요. 네. 마지막에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네. 그 1985년도에 그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그 일본과 독일의 그 환율 그러니까 그 엔화 절상을 요구했던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거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서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그 회의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 1900년대부터 지금 현재 1900년대 후반까지 글로벌 통화 체제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적 사건들의 순서, 시간적 순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어느 분이 맞추셨을까요? 제가 맞췄습니다. 오늘 완전히 그 우리 이남규 앵커님은 제 기대주. 바로 한 문제 풀었다고 기대주로 돌아가네요. 지난번에는 빵점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 이게 난이도 중입니다. 좀 어떠신가요? 저는 중상이랑 상을 많이 맞는 걸로 오늘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중은 약간 네, 중은 알겠습니다. 이제 거들떠도 안 보는. 네 남규 갑자기- MC님이 많이 맞추시는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우리- 되는 논리. 이남규 MC님이 목소리가 커지셨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게 뭐라고? 그럼 또 바로 한번 다음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다음 문제 난이도는 또 어떤 편인가요? 예, 이제 조금 더 올려봐야죠 난이도를. 우리 뉴스나 자주 나오죠.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네. 수출국 기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이제 문제도 뭐 뉴스도 자주 나오는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이제 내년에 $10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유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한 개념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네. 헷갈리네요.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로 좀 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있어 보이나요? 네. 갑자기 그거 하고 싶어. 저는 3번 할게요. 저도 3번이요. 3번이요. 네. 답이 있습니까? 예, 답은 한번 보시죠. 네, 정답은 알겠습니다. 예. 1번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유가가 반드시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적절한 그 가격대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가 있는데요. 네. 낮으면 낮은 대로 또 문제가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 문제가 높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낮아도 또 너무 그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가도 낮아지고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산유국들이 주로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에 그 석유를 수출하는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중동으로 우리가 진출하는 이런 그 해외 진출 사업이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유가가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네. 그다음 3대 그 원유가 두바이유하고 아까 우리 남규 앵커님 말씀하셨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3대 원유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중에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번에 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오펙 회원 국가가 없다가 아니고 3번이 정답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두 분 그 앵커님이 맞춰 주셨는데요. 그 오펙이라고 하는 OPEC죠. 오펙 그 석유 수출국 기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어렵지 않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총 지금 15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15개 회원국 중에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오펙 회원국에 참여돼 있고 대신 미국하고 러시아는 오펙 회원국으로 되어 산유국이지만 회원국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예. 저희가 오늘 좀 정답률이 좋네요. 꼭 정답이 나오네요. 네, 어쨌든 정답이 민망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공부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럼 바로 다음 문제도 살펴볼 텐데 난이도가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 바로 알려주시죠. 예,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난이도 상급으로 이제 한번 네. 모두 맞추실 때까지 세 분 다 맞추실 때까지 일치된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북한의 경제 금융 시스템 최근에 우리 북한이 많이 언론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시사적일 수도 있고 북한과 어떤 평화 모드가 지금 진전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또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보라. 자, 1번은 북한은 대외 환율 정책에서 중국과 달리 고정 환율, 북한의 환율 제도는 고정 환율 제도냐라고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는 일상에서 북한 원화와 함께 위환화, 달러화도 사용하고 있다. 달러화도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게 2번이고요. 3번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은행이 이 조선중앙은행인데요.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이라 그러면 민간에 대한 대출, 예금 이런 업무를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은 상업은행, 대출도 하고 예금도 받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3번이고요. 4번은 북한의 대외 환율 누가 정하냐라고 하는 건데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게 4번입니다. 정답을 한번 골라보시죠. 야, 이게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2번은 맞는 것 같고요. 네.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 네. 저는 그럼 2번 하겠습니다. 2번. 네. 저는 1번을 하는데 네. 고정 환율이 아니거나 중국과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이게 또 함정을 같아서. 발견하셨나요? 함정 그러면 시사. 좀 아끼시는 게. 남균희 씨님이 정답률이 좋아서 한번 따라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번과 2번으로 나눈 정답이 역시 있습니까? 이번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민망한 사태가 드디어 난이도가 상급이라서 그런지 네. 정답이 없네요. 정답이 몇 번이죠? 예,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4번인데 북한은 대외 환율 정책에서 중국과 달리 고정 환율 제도를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통화가 우리나라하고 같이 원화를 쓰고 있는데요. 네. 1달러에 우리나라는 지금 1,10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100원에서 북한 원화로 100원에서 150원 사이에 매일 고정 환율 제도를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위안화 말고 달러화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개성공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지금 철수하고 아직까지 추가 개설을 못 하고 있지만요. 개성공단이 북한에 있을 때, 개성에 있을 때 북한 그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주었던 것을 달러로 줬다고 합니다. 북한 그 주민들이 달러를 원해서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북한의 조선중앙은행,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 북한에는 상업은행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은행하고 이제 뭐 조선무역은행 뭐 이런 식으로 국유은행들은 몇 개가 있는데 상업은행들, 민간은행이 따로 없어서 조선중앙은행이 민간에 대한 대출도 하고 예금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번에 그 북한의 대외 환율은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그 공산당 조직에 재정성이라고 하는 그 정부 조직,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성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 수출입은행에 해당되는 북한의 그 조선무역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조선무역은행에서 매일매일 고시를 하고 환율을 집행하는, 조선중앙은행은 환율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북한의 한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앙은행은 환율과는 무관한 은행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인데 이번에는 맞추신 분이 없으시네요. 네. 한 명도 없네요. 그래도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이 북한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취준생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도 난이도 상인데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건가요? 예, 다음 문제는 역시 난이도 상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나 어떤 경제 상식과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요 지표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보라. 1번 진위계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위계수는 낮을수록 양극화 해소에 바람직하다. 그다음 2번 엥겔계수, 엥겔계수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엥겔계수는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3번 이자 보상 비율, 뭐 좀비 기업의 기준이 되는 그 이자 보상 비율, 이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용어죠. 1보다 작다는 것은 금융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번 예대율, 예대율이라는 건 예금분의 대출을 말하는 예금 잔액분의 대출 잔액입니다. 예대율은 높을수록 해당 은행의 자금 운용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을 골라보라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어버렸네요. 이게 뭐 좀 은행이나 금융 쪽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 뭐 뉴스를 진행하시는 우리 앵커님들은 조금은 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신세미 캐스터님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저는 네. 저부터 그러네요, 자꾸. 그러면 굉장히 신세미 예민해지네요. 캐스터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4번 같아요. 왠지 반대일 것 같아요. 낫다. 네. 낫다고 할 수 있다. 네네. 4번. 따라오실래요? 이 줄을 잡아야 되는 건지 썩은 동아줄인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4번 하겠습니다. 저 그럼 3번 하겠습니다. 3번이요. 네. 네. 답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한효진 앵커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저를 잡으셨어야죠. 제가 썩은 걸 잡았네요. 다음번에는 우리 이남규 앵커님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진위계수는 그 소득 양극화 지표죠.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지표고요. 진위계수는 진위계수가 0과 1에서 사이 값을 가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그 양극화 해소, 그러니까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부의 평등에서 평등한 사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엥겔계수는 이제 그 식료품 값이 차지하는, 소득에서 식료품 값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죠. 그게 이제 저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다음 3번 이 이자 보상 비율,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뉴스에 좀비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2016년도 뭐 해운업, 조선업 이런 구조조정 문제도 그때도 이제 이자 보상 비율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커버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융 비용,
이자가 들어갑니다.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는 영업이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모인 금융비용이 분자인 영업이익보다 크냐 적으냐의 문제죠. 그래서 금융비용보다 영업이익이 분자에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이 크면 1보다 클 겁니다. 그 이자 보상 비율이.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1보다 큰 게 정상이고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다는 것은 금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 아니고 금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해야 이제 정상인 거죠. 4번의 예대율은 이 예금 잔액분의 대출 잔액이 이제 분자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높을수록 분자가 커질수록 대출 잔액이 커질수록 자금 운용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이요. 유진 씨가 또 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오늘 저희가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이도를 좀 낮춰서 난이도 중상인데 현재 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설계할 때 또는 대출 연체 금리를 결정할 때 최고 금리로 책정할 수 있는 한도는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되게 간단해서 네. 빠르게 골라보도록 하죠.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전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저 그럼 4번 하겠습니다. 4번이요. 네. 맨 마지막에 고르시라니까.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맞추고 싶네요. 예, 이번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오. 네. 이번에도 정답이 있는데 이번에는 신세미 캐스터님께서 전 맞춰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쏙쏙 피해갈까요? 바로 좀 잘 설명을 달리고 해주실까요? 계십니다. 자, 이게 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그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최고 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내리겠다라는 네.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임기 이내에 이 퍼센테이지를 20%까지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냈었고 지금 이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용어로 하면 대부업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대부업법에 뭐가 되어 있냐면 대부업법에 법정 최고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그 금리가 지금 현재는 24%고 이제 2020년에 22%로 내릴 계획을 갖고 있고 마지막 2021년도에 20%까지 이 금리를 내리도록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요. 뭐 국회나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24%가 대부업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 24%가 지금 현행 법령 하에서는 그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최고 금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뭐 경제 금융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문제도 조금 그런 분야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난이도 역시 중상이고요. 자,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논란이 많은데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의 단점 중에 잘못된 것을 골라야 됩니다. 네. 1번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선분양제에 비해서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2번 선분양제에 비해서 주택 공급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3번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이 양극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4번 선분양제에 비해서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소식인 것 같아서 네. 저는 단점 중에 잘못된 것은 3번 하겠습니다. 3번이요. 네. 세민 씨 골랐나요? 저는 요즘에 부동산 뉴스를 많이 봐서 4번 하겠습니다. 네, 저도 4번이요. 네, 4번이요.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네. 신세미 캐스터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 이번에도 맞추셨어요. 와, 4번이요. 저도 맞췄습니다. 예. 이게 이남기 아나운서님은 저는 마지막에 계속 하라고 먼저 하니까 고르시더라고요. 성격이 계속 되게 급하십니다.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초라해지네요.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아파트 후분양제 논란이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뉴스도 많이 하는데 그 후분양제는 집을 70% 아파트를 70% 이상 이제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분양제를 하면 그 미리 이제 그 집을 70%까지 지을 때까지 돈이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건설회사에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선분양제를 하고 있죠. 선분양제는 이제 땅을 팔 때 이때 이제 그 집을 분양을 시키고 분양 대금을 분납으로 이렇게 그 고객들한테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선분양제에서는 이 돈을 건설 돈을 이제 주민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받아서 그 건설을 하는데 후분양제에서는 건설 회사에서 이렇게 그 납부를 해서 짓다 보니 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후분양제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후분양제가 도움이 되지만
건설사 자금 부담이 이제 많아지면서 후분양제가 건설사 자금 부담이 많아지면서 나머지 1, 2, 3번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에 대해서도 눈에 좀 익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은행의 예금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상이고요. 은행의 예금 이자 계산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은 1번 원 단위 미만의 소수점 계산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여 원 단위로 계산한다. 2번 윤년의 해에 2월 29일에 예금한 1년제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다음해 2월 28일이 된다. 3번 고객이 1월 15일에 예금해서 1월 17일에 인출하면 이자는 인출일은 제외한 이틀간의 이자로 계산된다. 4번 만기가 공휴일이면 이 영업일이 만기가 되고 공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한다. 이번에는 네. 신세미 캐스터님이 먼저 한번. 네. 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4번 하겠습니다. 은행은 나쁘니까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막 의무는 오래가시네요. 네,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저도 3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는 건가요? 다시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남규 앵커님은 잘못 잡으셨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러면 4번인가요, 정답? 아닙니다. 이번엔 정답이 없으시네요. 기대되네요. 1번입니다. 1번이요. 예, 그 2번은 일단 우리가 답을 골라주신 분은 없었는데 2번은 맞습니다. 2월 29일 날 예금을 하면 그 다음 해 1년짜리 만기를 하면 그 다음에 2월 28일이 만기가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1월 15일에 예금해서 1월 17일에 인출하면 이자는 15일하고 16일 이틀이 붙고 17일은 붙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편 넣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출일은 제외한 첫날은 들어가고 마지막 날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편 넣기 방식이고 맞고요. 3번도. 4번이 만기가 공휴일이면 이 영업일, 월요일이나 공휴일 다음 날이 이제 직업일이 되고 공휴일 하루치는 은행에서 이자를 줍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요. 1번을 보면 원 단위 미만 소수점에서 이제 이자가 계산해서 소수점이 몇 개가 주르륵 나올 거예요. 나오면 원 단위 미만의 이 계산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원 단위 미만에서는 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절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려버립니다. 버린다는 건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30.99원이 나왔다 그래도 31원을 주는 게 아니고 30원을 준다는 거죠. 이 절사 방식으로 은행에서는 이자 계산을 합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잠깐 7문제 정도 풀어봤기 때문에 현재 정답 스코어를 알려드리면 신세미 캐스터와 한유진 MC가 이제 3문제로 네.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저는 처음 첫 문제를 풀고 그 뒤로는 한 문제도 못 맞춰서 뭐 첫 끝발이 근데 먼 끝발이라고. 첫 문제도 못 풀기 문제여서 스코어에 넣어도 될지. 왜 그러세요? 이런 거는 다 들어가야 돼요. 오늘따라 네, 야박하시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바로 다음 문제 좀 맞추기를 기대하면서 네. 이번에는 뉴스나 신문 기사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 설명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은 지금 표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C은행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이 가장 양호하다. 그리고 예대율은 이론적으로 최고 100%까지 가능하며 D은행 같은 사례는 나올 수가 없다. A은행과 B은행의 예금 규모가 동일하다면 B은행이 대출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다. C은행과 D은행의 대출 규모가 동일하다면 C은행이 예금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게 예대율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예대율이라는 단어가 그 예금 잔액분의 대출 잔액, 네. 은행에 예금해 놓은 예금 잔액 분의 은행에서 대출을 다 해줬던 대출 잔액, 네. 이 비율을 예대율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예대율은 아까도 이제 그런 지문이 한번 나왔었죠. 네, 그 맞아요. 예대율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를 좀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 앵커님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4번 먼저 해도 되나?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4번 하겠습니다. 그러셨나요? 잠시만요. 네네. 그럼 저 먼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저는 4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2번인가요? 예, 정답? 2번입니다. 할라 했는데
아, 그런 거 아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도 그런 문제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지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대율 은행에서 제가 만약에 저를 은행이라고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라고 해보시죠. 네. 저한테 이제 예금이 다 들어왔던 게 예금 잔액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고요. 제가 그 국민들에게 또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이 잔액이 다 이 금액을 합쳐서 분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예대율이 100%가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건데 은행에서 예금을 받은 게 100인데 어떻게 대출을 100 이상으로 해줄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100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11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대율이 110%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은 예금을 받았던 잔액 플러스 대출을 해주는 게 대출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재원 대출을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이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오거나 예금이 아닌 재원을 가지고 와서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예대율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100%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100% 이내로 맞춰라라고 이렇게 100% 넘어가면은 좀 건전성에 위험하니까 그 100% 이내로 맞춰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지문은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 보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좀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난이도 상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에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4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회원국의 명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일단 일본과 한국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맞춰볼까요? 네네.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면 OECD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만 나오지 4개 국가 명단을 말해주진 않아서 저는 2번. 2번이요. 네. 터키냐 인도냐? 중국이 3개 들어가네요. 중국이 3개 들어갔어요. 숫자 게임인 줄. 저 2번 하겠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는데. 함정에 또 예민한 분 한 분 계신데 전 3번 하겠습니다. 3번이요. 그럼 2번, 3번? 네네. 네.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함정 4번인가요? 예? 4번인가요? 4번입니다. 아, 나 하려고 그랬는데. 함정일 수도 있는데. 네. 자, 4번인데요. 네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세 번이 들어갔다고 중국은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OECD에 가입돼 있지 않고 OECD는 우리 세계에서 35개 나라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35개 나라가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이 이 OECD인데요. 중국은 선진국 클럽에 지금 현재 가입돼 있지 못하고 세계적으로는 중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G2 국가다. 그래서 꽤나 잘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OECD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 4번 터키와 이스라엘,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터키와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했고 29번째 35개 회원국 중에 지금 현재 29번째로 OECD에 가입한 나라라고 합니다.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9문제 정도밖에 네. 못 풀었는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이 문제가 꼭 시험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장 필기 시험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취준생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신한은행, 국민은행 시험 보러 가시죠. 시험 보러 가시는 분 퀵 서비스 타시더라도 조심해서 타시고요. 오늘 저녁까지 오늘 저녁 식사할 때까지는 문제를 열심히 푸시고 저녁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푹 릴렉스 하시고 오늘 저녁에 푹 주무시는 것이 내일 시험 잘 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뱅쌤 그리고 저와 함께 1등을 달려주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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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보내자 처음 학교로. 보내자 원하는 유치원. 보내자 인터넷 홈페이지. 보내자 11월 1일 신청. 보내자 유치원 입학은 처음 학교로. 인터넷에 처음 학교로를 검색하세요.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배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마장면 둔터로에 위치한 외국계 강소기업 한국무그 주식회사입니다. 기기용 자동 측정 제어 장치 및 정밀모션 제어 제품 설계, 제조업체로 이번에 영업부서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제품 판매 관리, 납기 및 대리점 관리, 고객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할 영업지원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차량 소지자나 인근 거주자, 영어 가능자 등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15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지원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에 위치한 용기 밀봉제 제조 강소기업 주식회사 영천실테크입니다. 이번에 발주서 확인, 생산 지시, 출고, 수급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영업지원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 경조사 지원, 성과금 제도,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워크넷의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오정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시니어 빌리지 요양원입니다. 시니어 빌리지 요양원은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영양사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월급 180만 원 수준이고 요양원 어르신 식당 관리, 주방 위생 관리, 식단표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영양사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상상코퍼레이션입니다. 상상코퍼레이션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로 배송, 납품, 운전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고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3,000에서 3,60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1톤 화물차로 수입 농산물 배송 및 영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준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영 쌤 지금 어디 뭐 외출하실 때 특별히 뭐 제약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요. 아직은 뭐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고. 그러면 이번 주말에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좀 여행 가실 계획이 있나요? 사실 여행 겸 개인적인 일을 하러 갈 건데요. 이제 임신 중기로 들어서면서 출퇴근을 매일 해야 돼가지고 음성으로 놀러도 갈 겸 방도 좀 구하러 갈 계획입니다. 방은 왜 구하시나요? 여기서 매일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회사를 다닐 생각이에요. 이번 주말 그래도 날씨가 좋긴 한데 많이 쌀쌀해서 또 임신하면 약을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옷차림은 좀 든든하게 하시고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관련된 좀 연구원과 관련된 직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사회과학 연구원이다 보니까 연구실에 가도 사실 실험 도구 같은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연구원 하면 생각나는 실험실이 있잖아요. 가운을 입고. 네, 가운 입고 실험하는 실험실은 보통 이공계열 연구원분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5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총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원들이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연구실 안전 전문가라는 직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안전한 연구실을 위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은데 오늘 연구실 안전 전문가 이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각종 실험으로 연구실 내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실험에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나 원재료 중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화재나 폭발, 부식, 중독 등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 성과도 중요하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연구실 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조력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연구실 안전 전문가라는 직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신직업인 연구실 안전 전문가, 그럼 먼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실 안전 전문가. 이 직업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연구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실험으로 인한 연구실 내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각종 실험과 실습을 하는데요. 이때 연구실 안전 전문가는 연구실의 종사자인 연구원의 안전과 연구실 내 각종 자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인데요. 연구실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연구실의 안전 담당자를 선임하기도 하고 연구원과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스케줄을 정해 연구실을 살펴보는 연구실 안전 전문가.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실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ICP 장비를 이용해서 정면 분석을 하는데 샘플을 산으로 전처리 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 과정 중에 보완해야 되거나 위험 요소가 좀 있나요? 산을 이용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서 산 보호 장갑의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실 안 장비들은 겉보기엔 튼튼해 보여도 고압의 가스나 전력을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화학에 관련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실험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에 불산의 경우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일반적인 생활 환경보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연구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연구실 내 사고. 연구실 안전 전문가는 연구원의 안전과 고가의 개발 장비, 연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생활하고 실험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나 안전에 둔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안전관리자의 시선으로 다시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생기면 직접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연구실에서 일반인들이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실험실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네,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아세톤이라는 용매가 있는데요. 워낙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아세톤 용매는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그리고 인체에 흡입할 경우 눈이나 호흡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연구 종사자들이 아무 일 없이 일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낀다는 연구실 안전 전문가. 그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과 같은 인적 피해와 실험 데이터의 손실, 실험 장비 파손과 같은 물적 피해가 발생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복구 과정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결국 안전 환경이 조성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 더 좋은 성과를 통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므로 모든 분야의 안전은 기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 안전을 위해 점검 업무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재적 위험성을 미리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그 연구실 안전 전문가는 그 법령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는 업무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안전 전문 대행 기관에서는 실험실의 위험 요소를 정밀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그런 정밀 진단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재료 중에는 화재나 폭발, 부식, 중독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연구실 안전 전문가는 연구원의 안전과 연구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업인입니다.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것, 흔히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여러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안전을 담당하는 연구실 안전 전문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소중한 과학기술 인력과 연구 성과는 물론 큰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점점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활동 영역 또한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은 기본 요소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안전한 연구실 환경에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그로 인하여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니까요. 연구실에서 쓰이는 모든 상황들을 예상하고 또 분석하고 대책까지 수립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 준비부터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어려울 듯한데 어떤 편인가요? 연구실 안전 전문가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요. 바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연구실 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는 자격이 있는데요. 기존의 안전 분야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경험을 갖추면 되고, 기존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분야 경력이 있으면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이 되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에 2020년에는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전문 자격이 신설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올해는 자격제도 종목 개발 기준을 제정하고 자격증 수요를 확인하고 예산을 산출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실 안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교육과 또 도움이 되는 자격증까지 알려주셨는데, 이 직업에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구실 안전 전문가는 연구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생명을 보전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면 막중한 책임감과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실 내 실험 공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보다 안전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공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직업이 연구실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건 알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국내 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연구실 안전 관련 종사자는 주로 대학교나 연구기관, 그리고 안전 점검 및 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근로 조건을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계약직 형태로 근로를 하기도 하고, 임금 수준은 타 분야의 시설물 안전관리자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법 적용 대상 기관이 약 4,800여 개의 기관인데요. 그렇지만 점검 및 진단 대행 기관이나 전문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안전 점검 대상 기관 대비 전문 인력이 지금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적용 대상 기관이 4,800여 개인데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하실 때 좀 이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나 자격을 갖춘 대행기관이 직접 실시를 해야 하는데요. 매년 1회 이상 연구실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대행기관에는 기술 인력으로 안전 분야 기술사 1명과 안전 분야 중급 기술자 3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요. 네. 2년에 1회 이상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에는 안전 분야 기술사 1명, 안전 분야 중급 기술사 6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한 기관에도 여러 명의 그 연구실 안전 기술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 4,800여 개의 기관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실 안전 전문가의 향후 전망은 어떤 편인가요? 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등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수행할 대행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지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도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네. 그렇지만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추진되고 있고 또 연구실 안전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연구실에 특화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앞으로의 보다 더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연구실 안전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력 수요가 많이 넘쳐나고 또 이제 가야 필요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 블루오션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 스페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